오늘 오전 소방차 길 안내를 돕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전산망 오류로 소방서 20여 곳에서 1시간가량 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난본부와 KT 측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전방 지역에 감시소를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대응해 파기를 선언한 뒤 1년의 수순을 밟는 걸로 풀이됩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유치단이 파리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우세 속에 부산이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파동에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을 포함한 수뇌부를 전격 경질한 가운데 총선을 앞둔 개각과 개편 전망이 나옵니다.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절반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는 작곡가 정다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는 가운데 피해자 인정 사례가 8천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전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LH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로 파괴한 GP 지역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경계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 동부전선 일대에서 감시소를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감시소는 나무를 이용해 만들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 경계호도 일부 구축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파괴한 GP를 재설치할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계호에는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야간에는 경계병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우리 지상 감시 장비로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창의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이후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를 누가 개최할지 최종 운명을 가를 회원국 투표가 내일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5.18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펴는 사우디가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부산이 바짝 추격해서 승부는 박빙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우리 유치단 프랑스 파리 현지로 모두 날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 대표를 만나 막판 홍보전을 펼친 뒤 귀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유치단이 바로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BI 회원국 대표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조금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우리나라의 비전과 역량 그리고 국민적 열기를 강조하겠다면서 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 당사자인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파리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관이 한 팀이 돼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펠탑 같은 주요 관광 명소와 대사관 근처에 부산을 응원하는 광고를 내거는 등 치열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초반만 해도 사우디가 많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산이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최대 표밭인 유럽과 아프리카 표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투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시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투표 과정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최종 투표에 앞서 각국은 마지막으로 5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 PT는 파리 현지 오후 1시 반, 우리나라는 8시간 더 빠르니까 밤 9시 반쯤 시작이 됩니다. 한 나라당 20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사회의 상징성을 갖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세 나라 PT가 모두 끝난 뒤에 바로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82개 나라 3분의 2, 그러니까 122표 이상을 얻어야 유치가 확정됩니다. 만약 넘지 않으면 꼴등을 뺀 나머지 국가끼리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쪽이 최종 유치국이 됩니다. 전자투표 방식이라서 1차와 2차 두 번 투표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채 20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PT 일정이 늦어질 수가 있고요. 이번 총회에서 다른 안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2차 투표까지만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명분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키맨인 아프리카 표까지 얻는다면 역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럽표 일부도 우리 측에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이 월드컵에 엑스포까지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견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서 초박빙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오늘 오전 한때 서울 소방지령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겨서 사건, 사고, 출동 등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은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차량 동태관리 서비스로 사고 현장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전산망은 KT가 운영하는 망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해 그제로 기한이 만료된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해선 최근 법무부에 출국 금지 1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작곡가 정다은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송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명을 입건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요.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에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노와의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때부터 일형 당뇨를 알아온 25살 직장인 오모 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치열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 1년에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 국민이 해외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1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모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의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모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방된 인질 가운데 4살배기 미국인 소녀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더 많은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서 석방된 인질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살배기 에비게일이 풀려나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 당시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에비게일은 하마스에 끌려갈 당시만 해도 3살이었습니다. A little girl named Abigail, who turned 4 years old. She spent her birthday, that birthday, and at least 50 days before that held hostage by Hamas.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가운데 고령의 여성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에 합의한 나흘간 임시 휴전 이후에도 인질 석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총성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at's my goal. That's our goal, to keep this pause going beyond tomorrow so that we can continue to see more hostages come out and surge more humanitarian relief into those who in need in Gaza.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루 10명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 연장에 동의했다며 휴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풀려난 인질들과 화상통화한 친척들의 전원을 통해 열악한 억류 생활을 전했습니다. 밥과 빵이 전부인 식사도 제대로 못해 몸무게가 6에서 8kg 빠지고 의자를 붙인 간이 침대에서 생활했다며 외부 정보도 철저하게 차단돼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상생 금융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 6개월을 맞는 가운데 피해자 인정 사례는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사례 가운데 83%가 가결됐고 70% 이상이 20대와 30대로 조사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피해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5.4%,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2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울산 지역구 의정보고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전화한다며 하루에 서너 번 통화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 언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지 열흘 만입니다. 혁신위가 요구한 험지 출마 대신 이른바 윤심 부각, 지역구 방문으로 응답한 겁니다. 여당 행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부르면서 버릇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고 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당장 이 전 대표는 폐륜적 말 장난이 혁신이냐며 어디서 배워 먹었느냐고 발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긍정 26, 부정 61, 인 위원장이 긍정 42, 부정 39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여론톡톡은 3인 3색 갈등이 커지고 있는 김기현, 인유한,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최근 발언을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은 끝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걸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뭔 발치에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속에 있는 거 그냥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그렇게 이게 돌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2년 한동안 제가 당해본 일도 미국에서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면 좋은 평가 못 받을걸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고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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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갤럽 여론조사 제가 잠깐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인물, 여야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전해드렸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42% 긍정평가, 부정평가 3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갤럽 조사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긍정 26, 부정 61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할 수행 평가도 있죠. 네, 31% 긍정,
그리고 60% 부정,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먼저 이 역할 수행 평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뇨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요? 3인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 우선 이제 양당 대표에 대한 평가 보면 좀 참담하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가 지금 지난 6월 달에 29%였는데 네. 지금 11월 달에 26%로 오히려 좀 추락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달에 32%였는데 거의 변화는 없어요. 31%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31 변화가 네, 없군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예. 결국 뭐냐면 뭐 아주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특히 김기현 대표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예. 보수조차도 잘하고 있다보다 35, 못하고 또 56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도는 18%가 긍정이고 67%가 부정인데 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중도에서 긍정은 29%밖에 안 되고 부정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네. 뭐냐면 여야 모두 다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렇게 낮은 역할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혁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 반해서 예. 그래도 인용한 혁신위원장은 뭐 지금 뭐 당 지도부와 티각티각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혁신 이미지를 예. 어쩌면 선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오차범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네. 게 40이고 결국은 이제 뭐 잘 못한다가 39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위원장에 대한 역할 수행이 김기현 대표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과연 이제 혁신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백준선 소장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국민의 메시지는 혁신이다 봐야 되는 거죠.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발언에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사항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예. 이건 또 별도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번 조사에 오늘 소개드린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예. 그래도 여야 대표보다도 양당 대표보다도 오히려 더 이뇨한 위원장의 긍정평가가 높거든요. 예. 여기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은 아. 국민들은 분명합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원한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이뇨한 위원장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이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여든 야든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게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여론은 혁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김은경 예.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전혀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노인 폄하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표를 똑같이 갖게 하느냐라 가지고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혁신위원장들이 이제 발언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불필요한 논쟁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동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수없이 많은 그 자극적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뇨한 위원장 오늘 오전에 일정을 지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을 하신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속성과 나름대로 국민들의 공감하는 거를 해야지 저렇게 발언을 해놓고 조금 무슨 뭐 취소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발언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혁신의 이미지 그동안 잘 쌓아놓은 혁신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글자입니다. 그냥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한다.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평가와 또 지적을 받는 부분이 뭐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준석이 이건 뭐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견인해야 되는 수많은 유권자가 이제 MZ세대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이 위원장이 왜 그럴까?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도
기껏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끌어내놓고는 왜 그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중진 세력에서도 반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는 불출마, 험지 출마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왜 가다듬어져 있지 않지? 본인은 왜 정제돼 있지 않지? 이러면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누가 됐든 간에 존중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랑 나이가 같다고 하거든요. 이뇨한 위원장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막말이거든요. 그것도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훨씬 아버님 뻘 되는 사람한테 대놓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막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쪽에서는 이제 도덕의 문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둘 다 이 하는 반응을 보면은요. 이거는 국민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YTN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였는데요. 볼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24% 지지 의사가 있다고 했고요.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해볼게요.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여당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41 이렇게 나왔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26, 부정적으로 본다 62가 나왔습니다. 에브레인 퍼블릭 YTN 조사인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참 좋은 조사입니다. 참 좋은 조사고 지금의 선거판의 전개사항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뭐 노랫말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는 멀어져 간다. 예. 이뇨한 위원장과의 이런 또 파행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제는 당으로 돌아가거나 합쳐진다는 건 이제 사실은 좀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정반대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 점점 더 가까워진다. 총선 출마에.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조사에서 42%가 여당 선거에 도움될 것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74%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열렬하게 원하고 있다. 그럼 최근에 뭐 한동훈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파진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준석, 한동훈, 조국 관련 이야기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된 지지가 24%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거의 비슷해요. 26%.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을 선호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반국민의힘이라든지 반윤을 가지고서 그게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그렇게 강한 나름대로의 그런 지지를 받기 어려운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당을 신당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에 대한 도덕적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윤리위원회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부분은 더 결국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 혁신의 변화의 바람을 그렇게 하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줄어들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세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거대 양당은 생존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변화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더 나가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준석 신당이
위성 정당을 노려보고 하는 것인지 예, 지금 예. 우리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결국은 만약에 위성 정당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경우에 네. 결국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 신당을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신당이 가질 수 있는 몫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부분들이 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선거법 개정과 결국은 그렇군요. 네, 나름대로의 그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예. 뭐 추후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짧게만 덧붙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냥 무시할 정도냐. 물론 이제 지금보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파괴력보다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더 양강구도가 점입 가경이 될 테니까 예, 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더군다나 초박빙 지역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불과 100여 표 차이, 예. 불과 1000여 표 차이인 곳에는 분명히 그건 영향을 줄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든지 또는 조국 신당이 나온다든지 그 100표, 1000표 차이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이 될 때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가반 정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수 정당이지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지역구 후보를 내야지 경쟁도 하고 그러고 더 나가서 2016년도에 그것도 변수네요. 그렇죠. 국민의당이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의석을 많이 뺏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당이 그렇군요. 추구하는 가치와 그 신당을 추구하는 주체 세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어 하니까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시할지는 모르지만 네. 시간이 흐름으로써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나는 이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갤럽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또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하락했고 민주당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다른 것보다는 좀 피로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 순방도 그렇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치의 꼬인점들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산적돼 있습니다. 법안 통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예. 지금 여야 간의 갈등, 대결, 충돌 구도도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지역을 좀 볼까요? 지역별로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네.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네.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시죠. 예. 자 왼쪽 편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인데 11%가 내려간 결과로 그렇네요. 나타납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도 2%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자 뭐 다른 지역도 서울도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려간 경우가 있지만은 예. 왜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내려갈까? 뭔가가 가시적인 게 안 보이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불출마, 험지 출마 화답이 나오기는커녕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또 갈등까지 조장되고 있거든요. 연령대로 볼까요? 네. 연령대로 연령대별로 보면은 보고 가겠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YTN 보실 때 자 60대, 70대 이상은 그래도 올라가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60대를 보면 가장 주축입니다. 네. 자 5% 포인트나 빠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뭔가 국민의힘이 지지층이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또는 대통령의 이탈청이 아니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뭐 나오지 않나 하고 있는데 분수령은 있습니다. 물론 YTN을 통해서도 새벽녘에 바로 방송이 될까요? 예. 이 세계 엑스포 네. 이게 유치가 되느냐? 그렇군요. 이 부분이 또 그것도 변수가 대통령과 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약간 다른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걸 어떤 좀 사인이에요?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도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잠깐만요. 같이요. 대통령 지지도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대통령 보면은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에서는 2주 연속 하락했고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예. 것들인데 결국은 1% 포인트 떨어졌고 결국은
갤럽은 정당 지지도는 2%포인트 떨어져 역전이 됐어요. 네. 민주당이 더 앞붙는데. 그렇군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리얼미터가 오히려 더 민심과 이번 주에서는 흐름을 해석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5%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 한번 보십시오. 38.1. 예, 2.5% 올라갔는데 왜 그러면 국민의 지지는 1.6%포인트 떨어졌냐라는 거죠.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엑스포 유치라든지 국민 가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보면은 리얼미터의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은 리얼미터 지역별로 볼까요? PK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PK 지역에서 직무수행 대통령 평가. 그 리얼미터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은 TK 지역에서보다 PK 지역에서 11월 넷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보여주세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무려 지역별 있습니다. 7.2%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에서도 떨어지는 거로 나오지만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7.2%포인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국 갤럽 조사인데 갤럽이고요. 갤럽에서는 지금 뭐 5.0%포인트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로 나오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7.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부산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21일 날 출국을 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22일 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30대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정당 지지도 보면.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30대 지지가 높은 거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청년 청약 통장 가입 연 2%대에 청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먹혔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결론은 뭐냐면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도 거기에 걸맞금 혁신과 변화를 같이 함께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 전원 교체했잖아요. 차기 국정원장 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정원의 논란, 인사파동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게 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사는 또 내년 총선 출마 때문에 현직 장관 차관들도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설명되는 내용 또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이럴 거야라고 방송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또는 신문에서 보도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국정원장 1차장, 2차장이 다 바뀌었는데 1차장, 2차장은 임명이 됐는데 국정원장 후임자는 지명이 안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늦은 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한번 인사파동 있었죠. 인사파동이 있었는데 그거는 국정원장이 해서 재가를 받고 나서 일주일 때 벼랑간 이거를 다 이거를 백지화시키는 부분 속에서 그때 실은 국정원장이 사표를 냈었어야죠. 이거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 부분 속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배성찬 소장 얘기대로 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냐는 것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그걸 또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홍보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내각 좀 개편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제 교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발탁했고 검증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정부에 어떤 식으로 기여될 것이다. 충분한 좀 공공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최근까지도 조국 전 장관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과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어떻게 이걸 두고 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앞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신당 창단하고 내년 총선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가 26%였었잖아요. 근데 금태섭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적절한 나름대로 지적이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 민주당의 치명적인 지금 한계는 뭐냐면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잖아요. 예. 2020년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2020년대 정권이 정권이 교체된 까지 핵심이 뭔가요? 예. 결국은 조국 사태로 불쪄지는 민주당,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도덕적 결핍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무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잊혀지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거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좀 보고 법률적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결국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라든지 성찰하는 것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문재인 전 때문에 대통령의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네네. 김영준 교수는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전 의원이 왜 이럴까요?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본인의 공간을 가장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아직 어느 방향으로 행보를 정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간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MZ세대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두 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것이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스스로의 뭐 새로운 선택이 됐든 또 다른 선택이 됐든 그것에 자신의 비전, 네. 자신의 철학, 또 자신의 조직,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걸 결국 발표를 하고 또 표명을 해야 그것이 자기 지지층과 지지율이 되겠죠. 그렇군요. 금태섭 대표의 자기 정치 의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의 사진이 지금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사진을 누가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네, 한동훈, 이정재와 식사 후 찰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근데 왜 저런 사진이 자꾸 뜨는 걸까요? 결국은 SNS 정치가 예. 많은 부분 속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종찬 수장도 얘기고 저도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한국 정치의 무슨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서로 인맥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우리 장관이야 자기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한국 정치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센세이셔널리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한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 효과죠. 오징어 그러니까 효과라고요? 예.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이정재 옆에서도 내가 오징어 안 되더라. 그래서 예.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중도 무당 여성이죠. 네. 또 주부층의 효과를 좀 끌어내겠다 이런 포석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론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동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운명을 가를 개최지 결정 투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핵심 인사들은 오늘 파리에서 마지막 유치교섭을 전개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부산의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문규 산업부 장관, 오영주
외교 2차관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들도 총 출동합니다. 단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함께 뜁니다. 주로 한국과 경제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부산 엑스포를 통해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확대하자고 설득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회원국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치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 강원 산간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추워지는 날씨에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